안녕하세요. 제17회 경암바이오 유스캠프 발생과 노화 분야 좌장을 맡은 가천대학교 약학대학의 오승현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좌장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네 분 연자분들의 재미있는 강연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분의 멋진 강연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교수님들께서 강연을 하고 계신 중에도 많은 학생들이 댓글을 남겨주었고요. 주로 이제 질문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도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고요. 오늘 어떤 질문들이 채택이 될지 매우 흥미진진하네요. 자, 오늘 라이브 Q&A에서는 사전에 질문을 주신 것과 현재 댓글창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취합을 해서 재미있는 질문을 고르고요. 교수님들께 질문을 드려서 현장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연세대학교 복진흥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셨지만 복진흥 교수님께서는 오늘 그 청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질문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상어와 같은 해양 동물들이 피부 모공의 전기 수신을 이용한 전류로 주변을 감지하듯이 인간도 전기 수신체를 갖게 한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주변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외부에서 신호를 감지해서 인식한다는 거는 단순히 감각기관이 그거를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신호를 뇌로 전달을 해서 뇌에서 이게 뭐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감각세포부터 여러 신경 계통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을 돼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발생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피부에 이런 전기를 인식할 수 있는 감각기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거를 뇌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못할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발생 초기에 전기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감각기가 우리 피부에 있다면 발생하는 동안에 그거를 뇌로 전달할 수 있는 신경계가 마련이 돼서 아마 외부에서 접촉 없이 전기 신호를 인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감각 세포를 우리 체내에 갖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고려대학교 선웅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니뇌로 밝히는 인간 뇌 발생의 신비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채택된 질문은 대학생들도 좀 관심이 있을 만한 질문입니다. 미니뇌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배양을 하다가 만약에 오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오염이 됐다고 하면 이게 이제 연구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은 폐기해서 버리는 것이 맞겠죠. 버리는 게 맞을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뇌를 키웠는데 이게 이 안에서 막 뭐 생각도 하고 막 굉장히 뭔가 이런 자아가 존재한다면 이거 함부로 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사실은 배경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현재 만들고 있는 미니 뇌 기술이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증거까지 아직 만들어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은 윤리적인 문제를 그렇게 제기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연구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좀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 질문을 뽑은 이유가 사실은 뭐 원하지 않는 오염이 아니라 일부러 미생물이나 뭐 바이러스 같은 것을 미니뇌에 넣어서 연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뇌에서도 어떤 이상이 생긴다 이런 보고들이 있으면 그게 어떤 실험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미니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이 되는지 감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연구를 실제로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보고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용하면 연구에 굉장히 좋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숙명여자대학교 양영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트레스의 굿 앤 배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혜여자고등학교 김수정 학생이 질문을 주셨는데 내용은 스트레스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질 줄 몰랐는데요. 제가 15년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를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15년 일했고, 그 중에 흥미로운 현상이 같은 연구원들끼리 저희 NK 자연살해 세포의 이제 활성을 보는 실험을 했어요. 그 자연살해 세포는 우리 몸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나 암이 발생되는, 암으로 변형되는 세포를 우리 몸에서 스스로 제거하는 그런 면역 세포인데, 희한하게도 이 여러 연구원들의 이제 피를 뽑아서 자연살해 세포 활성을 재보니까 스트레스 많은 사람은 그 자연살해 세포 활성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엄청나게 조절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됐고, 계속 이어서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전옥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포 노화의 제어에 의한 생명 연장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성여자고등학교 황지우 학생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평균 수명 연장을 위한 연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평균 수명 연장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방법은 노화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물을 개발하는 연구가 그 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 젊은 마우스의 혈액을 노화된 마우스의 혈액에 교환을 한 후 노화된 마우스의 인지 능력이나 근력 그리고 다양한 어떤 기억 능력이 향상됨을 보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손상되고 노화된 그런 조직의 재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관련해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혈액 내에 노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물질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학생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칼로리 제한 식이요법 그리고 텔로미어를 짧게 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방법 같은 것들이 최근 수명 연장을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진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의 소속이 페이스 아카데미라고 외국에 있는 학생 같은데요. 김동원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강연을 할 수 없어서 온라인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온라인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 청각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헤어셀에 이상이 있을 때 안 들리는 건가요? 그리고 그걸 소니 해지용 유전자를 수정해서 고칠 수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청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강의한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소리 진동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연히 뇌가 무슨 소리인지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는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헤어셀에 문제가 생겨서 난청이 생기는 경우고요. 헤어셀은 정상인데 그거를 뇌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헤어셀에서 진동을 잘 인식해서 전기신호로 변환을 해줬는데 그 전기신호가 뇌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난청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헤어셀도 진동을 잘 인식을 하고 또 헤어셀이 변환한 전기신호도 뇌로 전달이 되었는데 뇌에 이상이 있어서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헤어셀이나 또는 헤어셀이 변환한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뉴런들,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의 문제가 생겨서 난청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선웅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 박서연 학생께서 뇌의 특정 부분에 이상이 생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특정 부위를 만들어서 이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진짜 좋은 질문 같아요. 이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실 현재 연구자들 수준은 하고 싶다의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기술로서는 좀 하기 어렵지만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미니뇌를 만드는 연구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약간 고려할 사항은 예를 들면 뇌의 특정 부위는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이게 망가지면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자아하고 상관이 있는 부위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망가졌다고 미니뇌를 집어넣으면 이건 나가 아닌 어떤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건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다만 약간 그렇지 않은 부위에는 이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니뇌를 동물한테 이식해 본 실험들은 좀 있어요. 해보니까 동물이 이 뇌하고 이식한 사람의 뇌가 잘 연결도 되고 혈관도 만들어지고 오히려 체외에서 배양하는 것보다도 훨씬 잘 자라고 성숙되더라라는 보고들도 있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연구자들이 훨씬 열심히 공부하면 정말로 그런 걸 쓸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간 올 거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엔 양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단한 수험생들이라서 그런지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송도고등학교 권석진 학생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항상성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스트레스도 항상성 불균형에 영향을 선택적으로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예,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극이고 그 스트레스는 저희가 보통 다 안 좋은 자극을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오감을 통해서 받은 자극은 우리 몸의 그 항상성을 이제 헝클어 놓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항상성이 헝클어지더라도 그게 저기를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살짝 긴장했을 때 시험도 잘 보고 운동 능력도 향상이 되는데 그거를 에브리 일주일 내내 그렇게 시험을 보고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즉 이제 좋은 스트레스는 결국 자기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안 좋은 스트레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스트레스가 이루어져서 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런 즉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면역 시스템이고요. 면역 시스템이 저하가 되면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질병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옥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강의 중에도 생명 연장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질문 내용은 생명 연장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청주고등학교 박준용 학생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생명 연장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당연히 좋지 않은 점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 이제 배워야 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신 기술이나 지식들을 습득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과학적인 것보다는 이제 사회 경제학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령 인구가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들을 이제 부양할 그런 사회 경제학적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사회 구성원과의 대화나 타협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발전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것을 이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복진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깊이 있는 질문인데요. 경기과학고등학교 김준희 학생이 보내주셨습니다. 청각세포에서 소니엣지옥 신호 전달 물질의 농도가 고주파, 저주파의 감각 수용을 나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소니엣지옥은 발생 과정에서 사지 형성 과정에서도 쓰이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청각세포에서 쓰이는 소니엣지옥 신호 물질은 발생 과정에서 어떤 기관에서 분비되는 것이고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신호 전달 물질은 다른 것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김준희 학생의 이 생물학적 그 지식이나 질문의 깊이 때문에 제가 대단히 지금 놀라고 있는데요. 물론 김준희 학생뿐만 아니고 오늘 나오는 질문들이 너무 지금 여기 교수님들 놀라게 합니다. 소닉 해쪽은 그
그 청각 세포가 발현하지는 않고요. 청각 세포 주변에 있는 세포들에서 발현을 해가지고 청각 세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초기 발생 동안에는 신경관, 그러니까 우리 뇌가 되거나 또 척수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세포들이 소니켓 쪽을 발현을 해서 청각 세포한테 얘기를 해줘서 너는 고주파를 인식하는 세포가 되거라, 또는 너는 저주파를 인식하는 세포가 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니켓 쪽 이외에 다른 신호물질들도 대단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리를 인지하는 달팽이관 말고 우리 그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정전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윈트라는 시그널이 필요하고요. 신호물질, 또는 FGF라는 신호물질이 또 필요하고요. 제가 아마 이 신호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1시간 강의로는 부족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신호물질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소니켓 쪽 이외에도 아주 많은 신호물질들이 작동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전자 발현이 많이 변화가 돼서 우리 몸에 각자 필요한 세포들이 분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복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청각에 가장 연구를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즉흥적인 질문이 들어와도 이렇게 답변을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웅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곡고등학교 이지원 학생이 보내주셨는데요. 미니뇌가 사람의 뇌와 같아지려면 미니뇌 자체가 좌뇌, 우뇌 등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기능을 가진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미니뇌를 만들려면 각각의 부분을 만들어서 합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네, 아주 좀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뇌가 뇌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기능을 담당으로 나눠 보면 정말 다양한 몇백 개의 어떤 부위로 나누어져 있다고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뉴런 뭐 이런 같은 세포들로 이루어졌어도, 예를 들어 전기회로 생각해 보면 같은 저항 무슨 다이오드 이런 걸 해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뇌 부위마다 서로 연결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회로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로는 뇌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뇌의 특정 영역만을 이제 유도해서 만들어요. 어떻게 유도하냐 하면 지금 금방 복진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닉, 해치족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을 굉장히 이런 이제 복 교수님 같은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느 부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많이 밝혀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체외해서 처리해봐서 비슷한 구조를 만들죠. 이제 지금 질문과 똑같이 이렇게 부위로 만드니까 이 부위를 연결하면 조금 더 통합적인 뇌의 기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학계에서는 어셈블리 모은다고 해서 어셈블로이드라고 많이들 불러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연구로 보면 뇌의 2군데 또는 3군데 정도의 영역들을 합쳐서 보다 고차원적인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한 게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예시는 보면 대뇌 오가노이드, 척수 오가노이드, 뒤에 근육 이렇게 붙여요. 그다음에 대뇌 오가노이드에 자극을 딱 주면 제일 밑에 있는 근육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보여준 연구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한 회로의 기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질문처럼 이걸 확장하면 언젠가는 부위를 엮어서 훨씬 더 사람 뇌에 가까운 고차원적인 미니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고도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둘이 있는데 똑같은 스트레스를 줬을 때 A라는 사람은 좋은 스트레스로 받는 반면 B라는 사람은 나쁜 스트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뭐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생길 수 있는데, 일단 뭐 경험을 많이 한 그 스트레스인 경우 A라는 사람은 경험이 많으면 그 스트레스를 금방 소화시키기 때문에 그건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또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B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그게 큰 스트레스로 와닿았을 때 그 스트레스의 여파가 길게 오래 가기 때문에 그때 몸에 항상성이 불균형이 일어난 상태가 오래 가서 그게 또 다른 안 좋은 평형을 만들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은 그게 나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의 자극이고 본인이 그걸 자극을 받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고등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옥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고등학교 김나연 학생이 보내주셨는데요. 세포의 노화가 멈춘다고 해도 뇌의 기능이나 학습 능력에는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요?라는 우려 섞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재미있는 질문 감사드립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화된 쥐지만 이제 치매에 걸린 쥐의 그 뇌를 살펴보았더니 노화 세포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노화 세포를 방금 말씀드린 뭐 노화 세포 제거 약물을 통해서 제거를 하였을 때 기억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 노화가 억제가 된다고 해서 뇌의 어떤 학습 능력이나 기억 능력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노화 세포가 뇌에서 제거되거나 억제되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에 대해서 좀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복진훈 교수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여자고등학교 윤희주 학생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소니 해치옥과 같은 신호 전달 물질은 세포가 완전히 형성된 이후엔 세포의 모양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되게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우리가 신호 전달 물질은 발생하는 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이제 다 인식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소닉 해치옥이 영향을 받아서 세포 분화가 끝난 경우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 세포가 재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각 세포는 한번 분화를 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거나 그러면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닉 해치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자체가 재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혀에 있는 미각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이 되거든요. 근데 미각 세포의 발생 또는 분화에도 소닉 해치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미각 세포가 재생하는 동안에는 소닉 해치옥이 또 똑같은 역할을, 발생할 때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재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호물질들이 발생 시기와 또는 성체가 된 이후에 하는 역할이 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호 전달 물질은 발생 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몸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신호 전달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체가 된 이후에도 소닉 해치옥을 대단히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닉 해치옥이 너무 과도하게 성체에서 활성화되게 되면 그게 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세포들이 분화할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세포들이 너무 분열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암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발생 시기부터 성체가 될 때까지 이 신호전달 물질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웅 교수님께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태광고등학교 정예린 학생이 보내주셨는데요. 줄기세포가 무한적인 분화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줄기세포는 어떤 종류의 줄기세포를 사용하나요? 라는 궁금함을 물어보셨습니다. 네, 오늘 참 재밌는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줄기세포가 무한적으로 분화가 가능하려면 사실 그 전에 줄기세포가 무한히 분열이 가능해야겠죠. 개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그 세포가 무한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 가능하다, 이렇게 좀 약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가 가능하다는 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기세포가 무한히 분열 가능하다는 거는 특정한 조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배아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무한히 분열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다 없어지는,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지지만 이거를 꺼내서 체외해서 적절하게 조건을 만들어주면 계속 분열한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분화 가능하다는 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로는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밀가루는 원재료라고 그냥 저는 설명을 드려요. 줄기세포는 원재료니까 거기에 소닉 해치옥을 넣느냐, 윈트를 넣느냐, 어떤 인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발생의 경로를 그대로 되밟아서 미니뇌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되겠죠. 또 이제 이 줄기세포, 소위 배아 줄기세포하고 비슷한 것이 유도만능 줄기세포, iPS 세포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세포인데 아까 이제 굉장히 그 iPS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질문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체세포는 이렇게 줄기세포의 기능을 잃어버리는데 여기에 특정한 유전자를 또는 단백질로 자극을 주면 이 세포가 인공적이지만 줄기세포와 비슷한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걸 쓰는 거고요. 이 세포를 이용해도 우리는 줄기세포하고 특성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미니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종류의 세포를 쓰고요. 잠깐 더 설명드리면 뇌는 재생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계속 재생 능력이 좀 있는 장기들이 있죠. 우리 몸에 장도 계속 재생을 하고 뭐 간도 좀 그런 능력들이 있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성체 줄기세포라는 세포가 있죠. 간을 만드는데 필요한 세포들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줄기세포가 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포를 이용하면 또한 간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재생의 원리를 이용해서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도 다양한 미니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죠. 단 뇌만 배아줄기세포 또는 iPS로부터 시작하는 이외의 방법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셔서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양현 교수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조직은 나쁜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좋은 단백질이 나온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기에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해소 단백질에는 무엇이 있고 저희처럼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평상시 이런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 조직이 꼭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섭취한 영양분을 저장을 했다가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 쫄쫄 굶었을 때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좋은 장기이고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뇌에서 인지된 자극이 그 내분비계 호르몬 시스템을 조절을 해가지고 면역계에서 다양한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물질들을 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조절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IL-18이라는 단백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자연 살해 세포, 우리 몸에 암세포가 발생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없애주는 그 자연 살해 세포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을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자극이 왔을 때 면역 기능이 살짝 향상되는데 반해서 그게 이제 계속 길어지면은 오히려 그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면역 기능이 약화되는 것인데요. 불행히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백질이 항상 많다는 것 자체가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상황과 같아서 그런 물질을 많이 만들게 우리 몸을 훈련시킨다고 해서 몸에 좋은 건 아니고요. 항상 우리 몸이 스트레스로부터, 즉 스트레스는 이제 우리의 삶인데 우리 삶에서 그 환경이 주는 자극을 항상 자기가 극복할 수 있고 그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 가장 건강한 신체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옥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은 주로 실험 모델에서 노화 제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알려주셨는데 장수하는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샘플, 자료 등으로 세포 노화의 제어에 대한 정보도
정보를 얻는 방법도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주로 이제 임상 연구에도 관심이 있는 학생 같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로부터 물론 세포 노화를 제어하는 아주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이런 노화나 노화 제어를 연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노화와 관련된 중요한 인자는 물론 유전자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동안 이제 살아온 환경, 그리고 먹었던 음식, 그리고 이제 해왔던 행동 양식들도 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하고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금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동물 실험 모델을 이용해서 노화 또는 노화 관련된 그 질환을 제어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즘에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용을 한다면은 사람을 통해서 세포 노화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결과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칼리코 같은 그런 그 회사도 최근에 이런 분야에서 이제 노화 제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사람을 통해서 또 효율적으로 노화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복진훈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도 평소에 궁금했을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즉 4호정처럼 우리가 흔히 4호정이라고 말하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요즘 이제 신동들이 많이 나오죠. 절대 음감을 갖는 사람은 청각 세포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대단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저도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에서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는 분하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의 청각 세포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물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주로 이제 마우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 마우스의 청각 기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마우스를 재워놓고요, 소리 자극을 준 다음에 여러 가지 주파수를 주겠죠. 그런 다음에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헤어셀, 그 청각 세포의 모양을 바꾸거나 또는 생리 현상을 좀 바꾼 유전자 변형된 마우스를 가지고 청각 자극을 주게 되면은 청각 세포의 모양이나 생리 현상에 따라서 뇌파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청각 세포의 종류, 청각 세포의 모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뇌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말귀를 잘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것은 청각 세포가 결정하는 것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절대음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주 많은 임상 시험에서 절대음감을 가지신 분들하고 절대음감이 없는 분들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특정 유전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궁금해서 그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마우스를 들여다가 청각 검사를 해봤더니 이 마우스들이 특정 주파수를 잘 인식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음감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유전자 속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선웅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영화를 많이 보는 학생들도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 보면 몸을 많이 다친 사람의 뇌를 떼어내어 기계에 이식하고 뭔가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현실적인 실제 기술로도 가능한지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네, 좀 재밌는 질문 같아요. 이게 약간 오늘 지금 미니뇌 강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미니뇌하고 약간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연결되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질문창에도 보면 그렇게 이제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미니뇌를 바라보고 어떻게 몸과 연결시킬 것이냐, 이런 류의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좀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지금 영화에서 보는 그림처럼 뇌만을 꺼내서 완전히 나머지를 기계화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뭐 혈액을 돌린다거나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미 실생활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사 기술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기술들이죠. 그래서 이제 뇌에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를 대체하진 못하지만 일부 부분을 기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만을 인공팔 로봇팔을 달고 뇌가 로봇팔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죠. 이게 된단 말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돼요.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성공을 하는데 이게 아직 완전히 이제 상업화돼 가지고 막 환자들을 치료하고 이런 데 도달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보면 단순해요. 실험적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성공 확률이 95%면 실험적으로 성공한 거죠.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미션에서 실수가 나면 삶이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완벽한 기술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히 근접한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질문에도 지금 보니까 신경 가소성을 오가노이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거 기억을 만들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까지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뇌하고 기계를 붙이는데 어디서 중요한 기술이 있냐, 어디가 많이 바뀌냐 하면 로봇 쪽에서 바꿀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뇌가 이 로봇팔을 없었던 부품이죠. 뇌가 이것을 인지해서 뇌가 이것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가소성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지 로봇을 고도화해서 하는 부분이 좀 아니거든요. 비슷하게 뇌는 가소성 또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BMI 기술을 이용해서 뇌가 이것을 기계를 인지하는 학습을 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 이제 민인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민인회가 이런 학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연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예요. 답은 있다예요. 있다. 그게 얼마나 고도화된 학습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낮은 수준의 또 우리가 관찰 가능한 실험적 수준의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고도화할 수 있느냐는 또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야 될 몫이 되겠죠. 자, 대답이 됐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디포텍틴 단백질은 암을 억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로운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주입을 할 수 있어서 치료로 접근이 가능할 텐데 오늘 말씀하신 CTRP1 유전자처럼 과발현되면 해로운 유전자는 어떻게 조절을 해서 질병 치료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는 그 유전자 발현 단백질을 조절을 해가지고 약을 개발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백질의 이제 기능이나 발현을 조절하는 그런 케미칼을 스크리닝해서 단일 물질을 찾을 수도 있고요. 허브 추출물 같이 뭐 쑥 추출물이나 이런 추출물들은 복합 물질인데 그런 복합 물질을 투여함으로써 그 단백질의 양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뭐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저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전략의 하나고요. 사실 좀 더 스트레스에 가깝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우리 몸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하고 있는지 실제 모니터 같은 장치를 만들어서 바이오 피드백 장치인데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맥박을 우리가 측정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올라간 맥박을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스스로 낮출 수 있으면은 그 스트레스에 대한 톨러런스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민감성이 있는데 그런 민감도를 높여서 내성을 키우는 그런 전략을 쓴다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관련된 단백질들 자체를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단백질 자체의 조절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스트레스의 관점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레귤레이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자기가 연습해서 키우는 게 가장 좋을 거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이오 피드백 장치를 만드는 것이 후세대인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옥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글과 같은 큰 회사가 노화 연구를 시작했다면
뭔가 큰 발견을 이미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소개해 주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재밌는 질문 감사합니다. 구글의 이제 자회사인 칼리코에서 최근 한 7, 8년 동안 이제 노화 관련된 제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강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제 칼리코에서 한 이제 가장 큰 발견은 다른 쥐들에 비해서 벌거숭이 두더지 쥐가 그 수명이 굉장히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이제 그 사육된 그 벌거숭이 두더지 쥐의 한 3천여 마리의 그 사육 조건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이 벌거숭이 두더지쥐, 그러니까 네이키드몰 같은 경우에는 DNA 리페어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단백질들의 이제 접힘을 잘 하고 그다음에 그 기능을 도와주는 그 샤페론 같은 이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장수 유전자가 어떻게 이제 사람과 그 벌거숭이 두더지쥐와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규명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노화 제어를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근 이제 연구가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발생과 노화 분야의 라이브 Q&A는 이것으로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라이브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연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나라 생명과학 분야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강연을 수강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15분 휴식 후 신경과학 분야 강연이 시작됩니다. 유익한 강연과 훌륭한 연사분들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것으로 제17회 경암바이오 유스캠프 발생과 노화 분야의 라이브 Q&A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